라임 사건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 옵티머스 사건부터 저희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일종의 폰지 사건, 다단계 금융 사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유행했던 폰지 사건, 여기에서 빌린 돈을 저기에 갚고 여기에 되돌아가면서 투자 사기를 하는 거죠. 이 규모가 크지 않은 옵티머스가 어떻게 1조 5천억까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유력 대형 투자증권회사, NH투자증권에서 84%나 팔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그 NH투자증권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진훈 이사장이 옵티머스의 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달에 김진훈 이사장을 접촉한 적은 있습니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금융상품을 팔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상품 담당자를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 업이 그런 업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자, 구정차장님. 네. 보면은 김진훈 이사장,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의 전화가 왔었다. 네. 그 전화 한 통으로 실무자에게 연락을 해줬다. 이거서부터 아마 투자 사기가 시작된 게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라는 신생 자산 운용사가 어떻게 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펀드를 판매할 수 있었느냐. 네. 그 의문점이 이제 그 하나가 좀 풀린 건데요. NH투자증권이 전체 이 판매한 펀드의 84%를 팔았는데 정영채 사장, 그러니까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이 김진훈 이 재향군인의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좀 팔 수 없겠느냐라고 문의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받은 이 정영채 사장이 이 실무자에게 이런 상품이 있는데 한번 좀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상품이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하게 된 이 배경에 일단이 좀 드러났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 과연 실무자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정 사장의 지시로 받아들이고 했는지,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이 좋은 상품이라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지, 이제 그 책임 소재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감을 제가 이제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김진훈 이사장이랑 직접 통화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김진훈 이사장은 이 정영채 대표가 밝히는 것과는 달리 2019년 4월에 자기는 펀드와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두 사람 간의 진실 공방이 갑자기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채 사장의 기억으로는 김진훈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실무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것이 국감 그 증언 아닙니까? 그런데 국감에서의 증언은 그 선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허위 사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김진훈 이사장은 이제 직접 통화해서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게 뭐 규모도 규모고 꽤 긴 시간 동안에 판매가 되고 투자가 되고 했던 부분인데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정관계 로비를 통해서 금융당국의 비호를 받았을 가능성에 좀 검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거죠? 거기부터 시작 아니겠어요? 앞서 2019년 4월에 NH투자증권 팔 때부터 사기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펀드 설정할 때부터 사기입니다. 펀드 설정할 때부터 서위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애초부터 사귄 거고. 허위 서류를 아예 만들어서.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우리가 큰일 났네. 지금 모았는데 지금 환매를 못할 수 생겼네. 돈 메꿔야 되니까 사기치자가 아니라, 라임은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데, 옵티머스는 애초에 설정부터 사기성이 있어요. 정영채 사장이 김진훈 이사장한테 전화를 받아서 이거를 판매를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는지, 다른 곳에서 전화를 받아서 했는지, 본인의 개인 판단으로 해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직까지는요. 당시에 NH에서 이거 판매하는 과정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NH에서 판매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다른 H증권에서 판매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NH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저도 증권회사에서 변호사 해봤지만 사모펀드 하나 팔려면요 2, 3일 만에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각종 위원회가 열려서 이 상품은 수익성이 있는지 제일 좋은 리스크가 있는지 보고 컴플라이언스를 법무리 검토 다 하고 사인 다 받아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며칠 전에 보도됐지만 이거 옵티머스의 김 대표가 PT 7장짜리 들어가서 한번 PT 한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 결정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증권에서 팔다가 중단된 거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파는 게 우선이다. 일단 저 정영재 사장을 제가 봤을 때는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일단 서초동 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왜 NH가 이렇게 팔았으며 여기 파는데 다른 금융당국이나 다른 관가나 정가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여기서부터 옵티머스의 이 권력형 게이트 여부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정영재 사장은 일단 서초동 한번 가셔야 될 것 같다. 네, 참고인이든 뭐든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이제 뭐 검찰 수사에서 이제 계속 뭐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김진훈 전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뭐 양호 전 나라은행장, 그리고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이런 고문단들이 혹시 펀드 사기와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여당에서는 아니다. 사기 집단, 사기, 전형적인 그냥 사기 사건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옵티머스 경영진의 이 재판 상황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뭐 질의를 하는 건 뭐 서로를 겨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에 김 대표가 있고 윤 이사가 있잖아요. 네. 그 두 분이 사실상 그 내막을 아는 건 이 두 분뿐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두 분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니까 윤 이사 같은 경우는 김 대표가 모든 걸 주도했고 거기에 자신은 따라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윤 이사는 반대로 김 대표가 모든 걸 주도했다. 뭐 이렇게 책임 떠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검찰이 누가 책임자인지를 규명하는데 이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두 분이 같이 공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뭐 떠넘긴다 그래가지고 뭔가가 뭐 여기서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누구에게 조금 더 많이 미루나 뭐 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NH투자증권이 이 펀드를 팔아줬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NH투자증권이 이거를 판매를 안 했다 그러면 구매자들은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딴 데서 거는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정영채 대표가 사실상 13일 날 국감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영진이 이런 상품에 대해서 개입 안 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지금 뭐 그걸 한번 실무진에게 소개를 해보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말이 바뀐 거고 이거는 위증과 관련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예컨대 이제 고문 한 분이 그러니까 김진훈 고문인데 이분의 전직이 뭐냐면 군인공제 이사장이에요. 전 특수전 사령부 그렇죠. 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군인 출신의 한 분인데 이분 말 한마디에 이렇게 경영진이 참여를 그러니까 그 관여 안 한다는 얘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어떤 부분에서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없나? 이걸 이제 검찰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옵티머스는 모든 것들을 사실 사기예요. 그러니까 위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매출의 채권에 거기다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양수 계약을 하는 그 서류들을 사실상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 기관들과의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하나은행이다 그러면 하나은행 위조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체적으로 윤 이사와 김 대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NH투자증권이 어떻게 해서 이 펀드를 팔게 됐는지 이 부분은 또 따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청와대에서 관련된 인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되는 분이 주주였던 이전 행정관도 있고 또 검찰에서 파견했던 수사관도 있는데 네.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 현직 행정관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 그 민정수석실 직원이 이제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과 옵티머스가 자꾸 연관성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올해 상당히 좀 논란이 됐던 이 감찰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네. 어디를 감찰했냐면 금융감독원을 감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감찰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감독원을 왜 그 조사를 했을까? 금융감독원은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같은 이런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이 관리 감독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을 왜 청와대가 굳이 감찰을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과연 지금 옵티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모 전 행정관의 역할은 과연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의심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 수사관이 이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이 옵티머스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수사기관까지도 혹시 관여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정수석실에 과연 이 옵티머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명확한 어떤 수사를 통한 이 진상 규명이 있어야만이 이 실체가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 이렇게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이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의 그 지시는 뭐 일면 이게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투자한 공공기관이 어떤 배경에서 투자했는지도 당연히 알아봐야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또 옵티머스와 관련이 돼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이 진상을 밝혀라. 라고 만약에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훨씬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투자한 공공기관으로 방향을 바꾸는 듯한 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란은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그라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의혹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이미 그 전에 공공기관의 관련성의 어떤 얘기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거론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사에 성역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민정수석실을 포함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투자한 회사들을 보니까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위로 사실은 거의 사기에 관련된 그런 투자 회사인데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지 이거는 이제 분명히 정부 전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는 규명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론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청와대 또 수장이고 뭐 모든 걸 관리를 하니까요. 지금 벌써 청와대 행정관들 3명이나 얽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검찰 수사에도 뭐 철저히 뭐 수사를 하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한 만큼 이 민정수석실 혹시 압수수색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뭐 압수수색을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때도 봤지만 최근 현 정부도 그렇고요. 압수수색에서 영장 제시하면 민정수석에서 필요한 거 이렇게 주고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거부할 것이냐 만약에 검찰이. 첫째, 검찰이 정말 민정수석에서 영장 청구할 거냐? 할 거냐 정말로. 저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럼 그게 발부가 된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그걸 어떻게 협조할 거냐는 건데 대통령이 청와대도 협조하라는 게 일성이었어요. 그죠? 지금 공공기관의 투자 경에 살펴보는 건 두 번째 얘기가 첫 번째 얘기가 청와대도 이 수사에 협조해야 돼. 협조하라. 진실을 밝히라 얘기 지시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장 청구하면 거기에 다 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검찰도 그거 믿고 한번 민정수석실 들어가진 못하지만 이 행정관들 셋 정도가 연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썼던 업무용 PC에 어떤 자료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 그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발빠르게 청와대가 관련 자료 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빨리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이 되고 국민적 의혹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들 연루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사건 짚어봤습니다.